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시청자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오늘이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인데 제가 이거 이한치한도 아니고 지금 반팔을 입고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요. 녹화 방송 아니고요. 네, 생방송 맞습니다. 뒤에 나오는 부분이 제 크로마 처리가 돼서 제 파란색을 입으면 안 되는데 제가 오늘 남색 자켓을 입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자켓을 벗어야 돼가지고 이렇게 반팔이 입고 있습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날씨가 많이 좀 쌀쌀해졌습니다.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어쨌든 날씨만큼 조금씩 시장에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뉴욕 증시 대비해서는 또 우리 국내 주식 시장의 흐름이 조금은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뒤에도 후반부에도 설명을 좀 더 하긴 하겠지만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화끈하게 시장을 리딩하는 지금 주도주가 없죠. 물론 우리가 큰 틀에서 주도주는 반도체 2차 전지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섹터도 연속성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뭐 2차 전지가 하루 오르면 그다음 그때 오를 때 반도체도 같이 올라줘야지 지수 리딩력이 있는데 지금은 2차 전지 오르면 반도체 빠지고 반도체 오르면 2차 전지 빠지고 뭐 차라리 만약에 2차 전지가 뭐 연속적으로 쫙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뭐 반도체가 연속적으로 쫙 올라간다거나 뭐 그러면 또 괜찮은데 뭐 두 섹터가 계속 서로 핑퐁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지수 견인력이 없는 상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막 빠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어쨌든 매수를 잡으면서 이 두 종목을 가지고 또 지수 컨트롤 또 하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좀 잡혀 있는 상황, 밑으로 내려가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재료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시원하게 또 올라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혹시라도 이거 산타랠리가 안 오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특히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3분기 이 실적 발표 이후에 대부분의 이 IB들이 그 S&P 500 기준으로 봐서 주요 기업들 4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대부분 다 상향 조정했어요. 그리고 2024년도,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그러니까 이 미국의 주요 IB들이 대부분은 2024년을 경기 침체가 나올 거라고 대체적으로 예상을 했잖아요. 근데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지금 계속 낮췄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때는 50% 이상 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걸 이제는 25%까지 낮아졌단 말이죠. 평균이.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없다라는 쪽으로 간다라는 거.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주요 기업들의 실적 가이던스를 다 상향 조정했다는 거. 나중에 제가 한번 표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3분기가 딱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가이던스고요. 이게 국내 주식 시장에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일본 증시나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좀 체감하실 건데요. 일본이라든지 뭐 독일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 주식을 주력으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떤 섹터가 핵심이고 많이 올라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 아니면 AI 관련 기업들 어쨌든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이 주요 국가들에서 계속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도쿄 일렉트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뭐 디스코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계속 신고가를 치고 가고 있는 거고 뉴욕 증시에서도 그런 흐름 뭐 그다음에 유럽 증시에서도 이런 쪽의 흐름이 지금 계속 좀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결국에는 어쨌든 기술주 중심에서 이런 반등세는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고 그 흐름이 국내 증시에도 전혀 이 디커플링 되는 흐름은 아닐 거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에서도 메인이 되는 섹터 자체가 그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연말까지 그다음에 내년 뭐 1분기까지 국내 주식의 흐름 역시도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시장과 관련된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오히려 조정을 주면 저는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또 시장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가지고 나온 건 지난주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에코프로모티에 대한 제 기준에서 밸류를 적정 밸류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밸류 상단 6조 원 정도라고 저는 이제 예상을 했었어요. 지금 딱 그 6조 원에서 한 6조 한 7천억 여기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와 다르게 최근에 좀 또 재밌는 상황이 좀 생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음 주가 에코프로머티에게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한 주가 됐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코스피 200, 그러니까 정례 편입은 어차피 안 내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상장하고 6개월 이후에 이 편입 심사를 하거든요. 근데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이 다음에, 그러니까 이 심사하는 기간이 4월 그리고는 6월이거든요. 그러면 4월은 안 되잖아요. 왜냐면 그때까지 6개월이 안 됐으니까, 심사 기간 동안. 그러면 이제 하려면 정례 편입은 최소한 빨라도 6월이니까, 그러니까 6월에 심사를 해서 실제로 이제 평가를 해서 이제 편입이 되는 건 12월이거든요. 그러면 정례 편입은 지금 빨라도 내년 12월입니다. 그런데 뭐가 하나가 나왔냐면 이 특례 편입이에요. 특례 편입. 그러니까 특례 편입은 뭐 이게 조건이 뭐냐면 15거래일 동안 평균 시총이 시총 50위 안에 들면 그러면 특례 편입이 돼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선물옵션 동시만기에 이 특례 편입이 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럼 지금이 12월 14일이 이번에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 그 15거래일 평균으로 시총 50위 안에 있으면 특례 편입으로 에코프로머티가 코스피 200에 편입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좀 희박했거든요. 어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희박했어요. 근데 수급을 보시면 어제 막판에 외국인들이 갑자기 딱 들어오면서 급등을 시켰잖아요. 한 8% 정도 막판에 들어 올렸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또 장중에는 빠지다가 오후장 들면서 하락폭을 많이 하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왔죠. 근데 그게 기관 매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는 외국인이고 오늘은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좀 들어줬어요. 이게 왜 그럴까라는 건데요. 참 재밌게 됐습니다.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이게 에코프로머티의 차트입니다. 이건 뭐 차트 흐름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시총이 에코프로머티가 오늘 뭐 지금 여기 보시면 한 오늘 기준으로 6조 7천억 정도 됩니다. 6조 7,600억 정도가 지금 시총이고요. 에코프로머티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시총 순위냐? 51입니다. 한 단계만 더 올라가면 52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은 50입니다. 오늘은. 어제는 51이었어요. 그럼 그러니까 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종목은 뭐냐? SK 스퀘어입니다. SK 스퀘어. 근데 오늘 에코프로머티는 주가가 방어가 됐고,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지금 빠졌어요. 그래서 시총이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총 50위는 에코프로머티가 됐어요. 그럼 지금부터 해서 15거래일 동안 이게 유지가 되면, 그러면 에코프로머티는 특례 편입이 됩니다. 지금 SK 스퀘어와의 지금 시총 차이가 제가 지금 아까 나오기 전에랑 잠깐만 지금 막 볼게요. 지금 100억이 안 됩니다. 1,000억이 안 되네요. 지금 구간이 한 600억 정도 차이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 지수로 주가로 따지자면 한 2% 정도 차이니까 굉장히 지금 각축을 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SK 스퀘어는 뭐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이게 뭐지? 그 SK그룹인 것 같은데 얘가 뭔데 이런 6조나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SK 스퀘어는 SK텔레콤에서 인적 분할해서 나온 회사고요. 중간 지주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이제 종속회사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11번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티맵 뭐 이런 걸 떼서 나온 거고요. 요것만 들으면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시총이 높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핵심 자회사가 SK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의 주가에 굉장히 연동하는 종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본의 아니게 지금 2차 전지대 또 반도체와의 또 싸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만약에 흐름이 좋게 치고 나가버리면 SK 스퀘어의 주가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됐을 때 또 시총 싸움이 왔다 갔다 한다.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 없어요. 16거래일 정도밖에 안 남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틀이죠. 2거래일만 순위를 내려놓으면 그러면 특례 편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특례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어왔던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은 또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특례 편입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금 이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특례 편입이 급격하게 되는 건 경우는 잘 없거든요. 잘 없기 때문에 인덱스 펀드들 쪽에서도 굉장히 지금 머리를 쓰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특례 편입이 확정되고 나서 딱 들어가면 늦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전에 뭔가가 이 베이스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그러면 이들 입장에서도 좀 선택이 필요할 겁니다. 물론 아예 그냥 지수 추종의 로보어드바이저 중심으로 그냥 기계적인 매매를 하는 인덱스 펀드들은 그는 뭐 큰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냥 뭐 기계적으로 추종을 할 거니까 편입되고 나서 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그 인핸드스 펀드라고 해서 그러니까 일정 수준 지수를 추종은 하지만 사람이 운용하는 그래서 일정 수준의 이 운용의 이 영역이 조금 남아있는 인덱스 펀드들이 있거든요. 이런 펀드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이게 촉각을 곤두세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편입이 될 것 같으면 미리 들어가죠. 대부분의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지금 최근에 사마 알루미늄이나 TCC 스틸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흐름이 좋은 이유가 그거거든요. 지금 코스피 200 편입 요거 때문에 지금 그 자금들이 미리 들어오는 거니까 그 흐름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리 들어오는 자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만약에 이 SK스퀘어와의 시총 차이를 크게 벌여놓고 한 10거래일 정도까지만 50일을 유지를 한다면 그러면 저는 빠르게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올해 상반기 때 에코프로에서 나왔던 쇼스퀴즈가 나오면서 급등했던 흐름 있지 않습니까? 그 흐름을 연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쇼스퀴즈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오히려 이 인덱스 자금을 강하게 유입시켜서 사실 지금은 공매도가 안 되잖아요. 억지로 누를 만한 세력들도 없어요. 그리고 상장 초입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오버행 이슈는 이미 다 던져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금 재밌는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코프로 머티를 가지고 계시면 저는 이 전략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여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안 쓰셔도 되는데 내가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매일 SK스퀘어랑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의 요 순위 싸움을 잡고 시총 싸움을 한번 보십시오. 보셔서 어쨌든 한 1거래일, 그러니까 2거래일입니다. 2거래일이라도 여기 이제 SK스퀘어의 시총이 밀리면 그러면 저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단기적으로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계속 유지를 하고 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번 세게 기관과 외국인들의 또 인덱스 자금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때는 또 한번 또 오버슈팅도 한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부분이 좀 재밌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어쨌든 결판은 나요. 다음 주에 결판이 나니까 제가 또 다음 주에 요걸 가지고 또 어떻게 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는 지금 현재는 그쪽 관련 부분에 이슈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에코프로 머티와 관련돼 가지고는 어쨌든 이 전기차 전방업황과 관련된 부분에 이 흐름은 조금 더 계속 좀 체크는 하긴 해야 됩니다. 체크는 하긴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이 지난주에 영업이익을 제가 6%로 잡은 걸 가지고 되게 좀 많이 왜 6%로 잡냐 이거 10%로 잡아야지 너무 박하게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에코프로 머티가 만약에 영업이익을 10%로 가져가면 누가 손해를 볼까요?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돈을 많이 벌면 마진을 많이 난 거 먹으면 에코프로 BM이 손해가 나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나오는 전구체를 에코프로 BM이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익을 많이 남겨 먹으면 당연히 그만큼 에코프로 BM의 이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에코프로 그룹사 입장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도 에코프로 BM이 훨씬 더 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에코프로 BM 쪽으로 조금 더 이익을 밀어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영업이익은 그룹 차원에서 조절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만약에 벌 것 같으면 조금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의 실적을 좀 땡겨주기 위해서 조금 영업이익을 낮출 수 있다. 좀 싸게 좀 공급해 줄 수도 있고 만약에 뭐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건 있겠죠. 굳이 마진을 그러니까 다른 쪽에 다른 전구체 예를 들어 그 관련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막 15%씩 막 이렇게 간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긴 하겠지만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구체를 만들려고 하는 지금 이 사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증설에 관련된 이슈도 계속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과 관련된 부분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투자에겐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6% 정도로 좀 보수적으로 봤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또 특히 이거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요. 이제 반도체를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속상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엔비디아의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요거 이제 이슈가 됐는데, 어쨌든 엔비디아 실적과 관련된 부분, 요건 제가 제목은 이렇게 적었어요. 엔비디아발 반도체 하락 진단인데, 저도 제목을 적으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적어야 될지 고민은 했어요. 예, 고민은 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뭐 이것 때문에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제목을 줬지만, 그러면 뭐 엔비디아가 실적이 안 좋았냐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은 채널이나 그 다음에 많은 뭐 전문가분들이 여기 나오셔서 다 분석을 해드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분기 당연히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다 상회를 했습니다. 전체 매출도 상회를 했고요. 총 매출 이익도 상회를 했고요. 영업이익률도 상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많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양 매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일반적인 네트워크 장비도 있지만 다들 아신 것처럼 GPU, AI 관련 쪽이죠. 그쪽에 대한 전망치도 다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4분기 가이던스 역시도 시장 예상치를 다 상회를 시켰어요. 저는 이런 회사를 진짜 본 적이 없습니다. 이만큼까지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되는 회사를 본 적이 없고요. 뭐 총 매출 이익 같은 경우도 지금 75%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도 65%거든요. 이거 강물을 팔아도 이만큼 남겨 먹을 수 있을까요?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있는 강물을 퍼와서 장사를 해도 이거보다는 못 남겨 먹을 것 같은데, 엄청난 이익을 지금 가지고 마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엄청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속된 말로 좀 딴지가 걸려 있죠. 저는 이걸 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구를 제패하니까 왜 우주를 제패하지 못했냐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떻게 이보다 더 잘 나옵니까? 그렇죠? 제가 요즘에 말로 이런 말 하잖아요. 억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진짜 억지로 이거를 정말 안 좋은 걸 억지로 찾아서 이걸 좀 부정적으로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도 어쨌든 시장에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주가 자체는 또 내렸으니, 그러면 하락의 이유를 한번 진짜 살펴보자고요.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거죠. 성장성의 피크아웃. 그래서 이게 블룸버그였나요? 하여튼 외신의 기사의 제목이 그게 있었어요. 일상적인 폭발적 성장성에 투자자들의 감흥이 떨어졌다라는 거. 이게 너무 아닙니까? 일상적인 폭발적인 성장성? 이게 말이 맞나?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대중적인 슈퍼카. 뭐 이런 느낌? 아닙니까? 예. 이게 그 말이 맞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튼 그렇답니다. 예. 근데 저는 그거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성장성에 대한 피크아웃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거죠. 내년도의 실적 성장성 YOY 기준으로 본다면 매출 기준으로 200% 성장을 합니다. 근데 2025년에는 그만큼 성장 못하죠. 2025년 가이던스가 한 35에서 40% 성장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엔비디아라는 이런 사이즈의 기업이 연간 성장률을 200% 해요. 그 200%한 상황에서 그 다음 해의 성장률도 지금 40% 성장을 한다. 이런 기업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 정도 사이즈의 기업에서?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 성장성의 피크아웃이라는 말이 제가 보기엔 좀 말장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하죠. GPU라는 시장도 많긴 한데, 야, NPU 시장이 지금 성장하고 있어. NPU 시장이 막 성장하니까 이거 GPU 시장 꺼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거는 AI 관련 시장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면 GPU라는 건 연산을 말하는 거고, NPU는 추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산이라는 거, 그러니까 특별하게 생각하는 게 없어요. 그냥 나오고 있는 단순한 계산을 엄청 빨리 하는 거죠. 근데 추론이라는 걸 말 그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걸 그냥, 이거 1 더하기 1을 굳이 1 더하기 1을 이렇게 계산해서 할 필요는 없다. 1 더하기 1을 딱 보면 그냥 바로 2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 바로 알잖아. 그러면 시간이 단축되겠지. 이런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추론 시장이 발전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예를 들게요. 이 AI 시장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NPU 시장이 성장한다고 해서 GPU 시장이 없어질까요? 비중이 줄어들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GPU랑 NPU의 관계를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을 모르는 사칙연산 또 모르는데 그게 안 되는데 미적분을 잘하겠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연산이 바탕이 돼야 결국엔 추론의 퍼포먼스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론 시장이 커진다고 해서 연산 시장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이 GPU 시장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근데 마치 NPU 시장이 커지면 NPU가 효율이 좋으니까 GPU를 대체한다라고 잘못 알고 계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NPU, TPU, DPU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GPU를 뭐 대체하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DPU, TPU, NPU 전부 다 GPU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무 그 엔비디아의 GPU를 받기가 너무 까다롭다 보니 거기에 조금 더 우리끼리의 약간 퍼포먼스를 조금 내려고 하는 거지 이 시장을 대체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NPU 시장이 성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GPU 시장이 꺾인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I 투자가 정점이지 않을까라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이번에 샘 알트만 사건만 보더라도 알잖아요. 지금 샘 알트만과 오픈 AI 이 사태, 뭐 제가 이걸 한번 다루려고 하다가 뭐 시간이 약간 시의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정말 한 3일 동안 정말 간다, 안 간다, 간다, 안 간다, 뭐 엄청나게 많이 말했죠.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무슨 뭐 학교 무슨 동아리인가? 예, 동아리 회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굉장히 좀 가벼운 그런 거 느꼈는데 아무튼 어쨌든 다시 오픈 AI로 가긴 했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사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오픈 AI의 이 1등이라는 이 공고함이 깨질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이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잖아요. 그럼 이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은 여전히 AI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어요. 목말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AI 투자가 감소되었다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고, 뭐 일각에서는 이제 그 트레이딩 학습 단계에서 이제 결국 이제 추론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여전히 학습 단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드웨어 쪽에 계속 인프라 수준을 높이면 높일수록 계속 이제 AI 성능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나중에는 이렇게 곡선이 될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하드웨어의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투자한 대비 AI의 성능이 떨어지는 그 시점. 분명히 이런 한계치는 나올 거예요. 이런 곡선이 나오긴 하겠지만 지금은 아직은 직선 구간이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할까? 여기서 늦출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메가 흐름이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시총 1위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탈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이거는 엄청난 큰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뭐 AI 투자가 감소된다?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경쟁 심화와 관련된 부분이죠. 이것도 앞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NPU 시장에, 그러니까 그 AMD라든지 그 다음에 인텔이라든지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뭐 마소라든지 그 다음에 뭐 테슬라, 구글, 아마존, 메타 이런 쪽에서 자체적인 이제 커스텀 AI 칩을 계속 이제 생산을 하니까 이것들이 좀 경쟁 심화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베이스에는 GPU가 어쨌든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쪽 투자가 경쟁 심화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이 공고한 위치가 쉽게 흔들리진 않는다. 물론 이게 뭐 한 2년, 3년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지만 이게 당분간, 그러니까 2년 안에 이런 흐름이 흔들리진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보면 너무 좀 지나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중국 리스크죠. 중국 쪽에 매출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악재가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것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컴콜에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중국 매출을 0이라는 걸, 그러니까 중국 매출이 없을 거라는 걸 감안하고 가이던스를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매출이 0이라는 걸 감안하고 매출을 지금 200억 불로 예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억 불이라는 게 그 안에 중국 매출을 포함시킨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게 포함됐으면 중국 매출이 안 나오면 당연히 가이던스 대비 실제로 실적이 떨어질 거니까 당연히 우려감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이미 콩콜에서 이 중국 매출 자체를 인식을 안 하고 나온 가이던스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국 리스크를 우리가 우려할 구간인가라는 거죠. 물론 데이터 센터형 매출 비중 내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에서 25%가 정도가 되죠. 이게 빠지는 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걸 걱정할 때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는 차고 넘치는 상황이에요. 지금 쇼티지잖아요. 중국이라는 시장이 빠져도 그 수요를 대체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당장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당장이 문제가 안 되지만 나중에는 문제가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 생산 스케줄을 봤을 때 2025년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계속 쇼티지거든요. 2026년 정도가 가면 어떻게 될지는 그때는 봐야 되는데, 그럼 그때는 미중 관계에 또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중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H20을 또 중국용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상무부의 이 규제 관련 허가를 받지가 않아가지고 안 내는 거죠. 왜냐하면 한번 냈다가 상무부가 규제해버리니까 이게 못 팔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이걸 20을 그냥 상무부에 허가를 안 낸 상태에서 그냥 팔았다가 또다시 맡길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걸 이제 허가를 받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게 흐름이 지금 혹시라도 20 같은 경우는 좀 팔린다라고 하면 허가가 내준다면 중국 관련 리스크는 오히려 낮아지는 거잖아요. 원래 애초에 없는데 중국 관련 쪽에 매출이 없을 거라 봤는데 중국 관련 매출이 있어버리면 오히려 가이던스는 더 상향 조정되겠죠.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우리가 이걸 우려할 구간이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혹시나 엔비디아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오케이, 알겠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반도체랑 무슨 관계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게 결국에는 우리나라 반도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봅니다. 엔비디아라는 게 AI 흐름의 핵심 종목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AI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게 아시는 것처럼 HBM이잖아요. 그러니까 HBM 시장, 그 다음에 메모리 관련 쪽에 뭐 시장에서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라든지 그 다음에 HB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엔비디아 이쪽에 이 방향성과 연결고리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엔비디아 여기 흐름을 꼭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게 자꾸만 강조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냥 이런 노이즈를 빼고 순수하게 실적을 평가하면 어떻게 나왔냐라는 거예요. 저는 압도적으로 어쨌든 GPU 시장의 지휘력은 있다.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이거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번 실적 나오는 거 콩콜에서 느꼈던 건 뭐냐면 네트워크 반도체 시장의 성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엔비디아의 경쟁이 인텔이 지금 GPU 시장을 치고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이제 야 인텔 네가 지금 일로 치고 왔어. 그럼 나도 너희 시장을 내가 나도 너희 시장을 뛰어들래 해서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가 네트워크 반도체 쪽으로 지금 발을 들여놨단 말이죠. 원래 상반기에 어쨌든 제품을 내놨잖아요. 근데 그게 반응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네트워크 반도체 같은 일반 네트워크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네트워크용 CPU죠. 인텔이 뭐 핵심적이잖아요. 예. 절대적인 강자 요 흐름을 봤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요 시장에 뛰어들었고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I 서버랑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서버를 같은 CPU를 썼을 때 호환성도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걸 같이 썼을 때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부분 쿠다 이거와의 또 연동성 이런 것들도 좀 잘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AI를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으면 이게 호환성이 좋으면 그냥 일반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그냥 엔비디아 걸 쓸까라고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일반 네트워크 반도체 시장의 성장성 역시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실적이 좀 애드업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네트워크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쪽으로 어쨌든 가기 시작한다면 또 파이는 커질 겁니다. 파이는 커질 거고 네트워크 장비에는 또 당연히 뭐 여기 지금 핵심 종목이 될 수 있는 뭐 이수페타시스라든지 국내 이런 기판 업체들도 수혜를 될 수밖에 없죠.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쪽 시장 일반 네트워크 시장이 커지면 지금 낸드 쪽이 굉장히 좀 일반 네트워크가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요즘에 좀 힘이 드는데 요건 역시도 조금 더 이제 투자가 좀 진행된다면 또 낸드 쪽에 또 기대감도 있다. 그럼 또 국내 반도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추론 시장에서의 일단은 아까 말했지만 연산 시장에서의
그 소프트웨어는 쿠다라는 걸 강력하게 지금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추론 시장에서도 지금 엔비디아는 텐서라는 또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가지고 또 이쪽도 뛰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보면 너무 강력하다. 너무 강력해서 시기 질투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엔비디아 실적 근데 왜 주가가 빠졌냐라는 건데요. 단순히 올 연초부터 뭐 지금까지 상승은 배제하고 그냥 단순히 400불부터 500불까지 올라온 이 흐름만 보더라도 단기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모든 투자자들이 엔비디아를 장기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맞죠? 그러니까 단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걸 또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딱 실적 발표만 보고 이거 실적 발표하기 전에 기대감은 올라가는 거 내가 요것만 먹겠다라고 해서 투자하는 단기 투자자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로의 노출로 그냥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걸 너무 우려할 구간은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조정을 주면 저는 막차 탈기회라고 보기 때문에 전 적극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결국에는 이런 모든 사항이 국내 메모리 반도체에는 수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앞서 이야기 드렸던 거. 글로벌 주요 팹리스 업체들의 경쟁이 심화된다? 우리는 그거예요. 아무나 이겨라. 이기는 사람 우리 편. 왜? 누가 되던 간에 AMD가 잡건, 그 다음에 그 인텔이 잡건, 그리고 뭐 엔비디아가 잡건, 누가 잡건 간에 결국에는 거기에는 GPU 쪽이 들어가려면 당연히 HBM은 들어갑니다. GPU가 아까 말한 GPU가 아니라 NPU, TPU, DPU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거기에는 HBM은 들어가야 돼요. 빅테크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이런 쪽에서 자체적인 커스텀 AI 칩을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거기는 HBM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는 결국에는 LPDDR4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거는 그러면 HBM 없이 쓰겠다라고 해서 좀 그만큼 효율은 안 되지만 좀 가성비로 가겠다라고 해서 뭐 그러면 뭐겠습니까? GDDR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GDDR 또 누가 만듭니까? 그것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됐던 간에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상황에서 피해를 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빅테크 관련 기업들, AI 쪽에서 미국의 빅테크들, 그다음에 뭐 미국의 주요 팹리스 업체들이 엄청나게 수혜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뭐 하여튼 뭐 엔비디아도 이런 이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니까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 맞죠? 근데 지금 흐름에서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어찌 보면 좀 주목받았던 시기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항상 메모리는 비메모리의 어찌 속된 말로 약간 보조적인 역할? 예. 뭐 그런 역할만 했었어요. 주력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HBM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가 발전되면서 예전에는 전혀 신경도 안 썼던 LPDDR5까지도 지금 각광을 받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주목을 받은 적이 없었다라는 거고. 팹리스 시장보다 오히려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더 공고합니다. 독점적인 구조가.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걸 깰 수가 없어요. 이 세 개 회사가. 당장에 5년 내에 여기에 누군가 진입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진입 못합니다. 오히려 여기가 더 공고합니다. 하물며 마이크론은 사실상 뭐 있긴 하지만 아주 뭔가 이런 위협이 되는 상대는 아니죠.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사실상 독점 구조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당연히 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엔비디아에 안 팔아도 다른 쪽이 많이 판다라는 거. 당연히 전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빅테크 기업들 커스텀 AI 칩 계속 독자 개발하는 거 확대되면 결국은 거기에도 계속 메모리 칩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전통적인 AP 칩의 강자들 뭐 브로드컴, 그다음에 퀄컴 뭐 이런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들이 지금 AI 시장에 진출을 했죠. 당연히 온디바이스 AI죠. 네,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됐을 때 AP 칩의 성능도 높아지겠지만 그 AP 칩을 또 보조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모바일 디램 쪽에 또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동안 이 모바일 디램 시장이 굉장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장이 꺾이면서. 근데 여기에는 또 한 번의 성능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AI 서버는 우리 실상에 막 와닿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이 온디바이스 AI는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역시도 굉장한 폼팩터가 될 수 있거든요. 수요의 폼팩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뭐 그런 것들 감안하면 국내 메모리 반도체가 나쁠 리가 전혀 없죠.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최근 들어서 조정을 주는 주요 메모리 관련 기업들 저는 조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는 매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봅니다. 항상 지금 나중에 한번 차트를 한 번씩 다 돌려보시면 주가가 너무 비싸서 못 샀지.
떨어지면 안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센티멘탈이 흔들렸을 뿐 펀더멘탈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좀 적극적으로 좀 담아 보셨으면 좋겠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또 반도체 관련 기업이고요. 혹시라도 뒤에 시간이 되면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이 아닌 또 다른 종목도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도 또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입니다. 이거 계속 제가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연말 랠리 충족됐다. 이건 뭐 제가 지금 벌써 한 달 정도 나왔죠. 한 4주 정도 나왔는데 계속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요거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상승을 하면서 주도주가 좀 전환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죠. 왜냐하면 딱히 시장을 리딩하면서 끌고 가는 종목들이 없어요. 섹터가 없습니다. 계속 지금 2주 이상 시장을 그러니까 이 상승의 연속성이 있는 섹터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된다? 계속 순환매. 그러니까 순환매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순환매 내에서의 이제 그 흐름이 지수를 좀 이게 박스권으로 만들고 있는데 저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도주는 이 순환매 장세 이후에 주도주 장세로 다시 저는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길면 일주일, 이 정도,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면 이 순환매 장세는 끝나고 그리고 나서는 다 본격적인 또 주도주 장세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11월 말이지 않습니까? 11월 말, 12월 초 이때쯤이면 이제 개인들의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물량이 어느 정도 이제 그러고 나면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원래 가장 많이 시장을 움직였던 게 결국 2차 전지 아니면 반도체였잖아요. 그러니까 대주주 요건이 그러니까 성립되는 그러니까 이 주주들이 가장 많은 섹터가 반도체 2차 전지일 거니까 그러면 요쪽에 대한 개인들 매도 물량이 좀 빠지고 나는 시점부터는 다시 이 두 섹터 누가 더 강한 주도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가 조금 단기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뭐 상황을 좀 보긴 해야 되겠죠. 아무튼 이런 식의 대규모 매도 물량이 빠지고 나는 그러니까 뭐 늦어지면 한 12월 초 정도 요게 지나고 나면 다시 한번 주도주 장세 반도체 아니면 2차 전지가 시장을 리딩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순환매에 지금 당장의 순환매에 너무 따라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연속성이 지금은 진짜 없다. 오늘 올라서 저게 가나 싶어서 사면 내일 내려요. 그래서 손절하고 딴 거 간다고 생각해서 또 싼 거 사잖아요. 그럼 그 다음 그게 또 내린다고. 그걸 쫓아가지 마셔라. 저는 오히려 길목 지키기 하셨으면 좋겠고 핵심은 어쨌든 내년까지도 성장성에 대한 노이즈가 없다. 펀더멘탈에 대한 노이즈가 없는 반도체 아니면 2차전지 쪽에 저는 오히려 저가 매수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또 종목을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또 저는 PSK 홀딩스 반도체 관련 기업이고요. 제가 이제 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가 반지남입니다. 요즘에 반도체를 지키는 남자. 저희 애청자분들이 이 이름을 별명을 지어주셨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반지남으로 통해서 요즘 제가 반도체를 계속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까지는 가지고 나오면서 이게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였어요. 참고로 제가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던 코미코가 이번 주에 많이 급등을 했죠. 제가 월요일 날 저녁에 미래지구 방해대라고 해서 뭐 저녁 11시에 제가 맨날 이 토마토에서 제가 방송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또 미국 주식들도 또 굉장히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즘에는 종목을 고를 게 없어서 너무 좀 고민이었는데 이번 주는 좀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좋은 종목이 좋은 가격대로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소개 좀 시켜드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가지고 나온 게 PSK 홀딩스입니다. 왜 홀딩스를 가지고 나왔지? PSK가 훨씬 더 낫지 않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PSK랑 PSK 홀딩스는 당연히 두 가지 회사가 있는데요. 요거는 좀 다릅니다. 뭐냐면 PSK 홀딩스라고 해서 지주사 역할을 하긴 하죠. 하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건 이건 PSK 홀딩스는 단순 지주사는 아닙니다. 지주사 겸 또 자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SK 같은 경우는 전공정을 주력으로 합니다. 전공정 사업을 주력을 하고요. PSK 홀딩스는 분사가 되면서 후공정을 전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물적 분할을 하는 과정에서는 원래는 PSK 쪽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전공정이 더 각광을 받을 때니까 요쪽에 사실 조금 시장에 주목은 있었죠. 주목도 높았죠. 근데 최근에는 아시는 것처럼 전공정보다는 후공정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잖아요. 그러면서 PSK 홀딩스가 훨씬 더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가 차트를 보시면 아예 주가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확인하셔라.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설명드리면 PSK 홀딩스 나는 그냥 사업회사를 살래 라고 해서 그냥 PSK를 사시면 안 된다는 거. 전혀 다른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PSK는 전공정, PSK 홀딩스는 후공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반도체 업황은 저는 개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PSK 홀딩스는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후공정이 집중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핵심 장비를 공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정 장비, 그 다음에 디스컴 장비, 그 다음에 리플로우 장비 이런 거를 납품을 하는데 그것도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삼성이 주력 어드밴스 패키징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온양에 있던 전통적인 오사트 라인을 다 걷어냈잖아요. 다 걷어내고 그걸 이제 하나 마이크론에 넘겨줬죠. 그러면 그 라인을 거기 이제 걷어낸 라인을 어드밴스 패키징 라인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발주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어떤 걸 만드냐? 이제 요 장비가 디스컴이라는 장비입니다. 뭐 이름에서 아시겠지만 뭐 찌꺼기를 없앤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정을 하고 나면 이렇게 식각 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식각 공정을 하고 나면 거기에 이 찌꺼기가 생깁니다. 파티클이 생기거든요. 그 파티클을 걷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요 디스컴 장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후공정 한다면 식각은 후공정이 아니라 전공정이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후공정에도 HBM을 만들 때는 TSV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루 실리콘 비아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뚫죠. 구멍을 뚫으면서 여기 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 부분에서 뚫을 때 식각을 하는 과정에서 잔류물이 생길 수밖에 없고 파티클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걸 제거하는 게 디스컴이라는 장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공정뿐만 아니라 후공정에서도 또 한 번에 이 장비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중으로 더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 디스컴과 관련된 부분에 기대감이 있다. 특히 디스컴은 지금 국내에선 점유율이 1등입니다. 디스컴 장비에서는 PSK 홀딩스가 국내 1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 기업들 중에 1위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여기는 일본 기업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국산화 관련 이슈가 있으면서 최근 들어서는 이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매출을 계속 좀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핵심은 디스컴도 디스컴인데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돈이 비싼 요 장비가 어찌 보면 PSK 홀딩스의 주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기 주력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리플로우 장비입니다. 근데 리플로우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조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리플로우?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SK 하이닉스가 매스 리플로우 방식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본딩하는 뭐 그런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원래 이제 이 리플로우라는 게 이렇게 약간 본딩 전에 이렇게 보조 접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임시 접합? 원래 그 용도로 쓰긴 했었어요. 그래서 높은 온도에 그러니까 빵 굽는 오븐 같은 데서 넣어서 이제 열 처리를 해가지고 한 방에 매스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개를 한번 딱 이렇게 본딩을 하는 역할을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그걸 하는 리플로우 장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주력은 이제 헬러라는 갑자기 그 회사 이름이 뒤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헬러라는 회사가 주력으로 합니다. 근데 이거는 옛날 방식이에요. 요즘 이거 안 씁니다. 안 쓰고요. 그러면 PSK 홀딩스가 하는 리플로우는 뭐냐면 평탄화용 리플로우 장비입니다. 평탄화? 뭔가 평평하게 한다는 건가? 맞습니다. 뭘 평평하게 하냐? 솔더볼을 평평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리플로우 장비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 설명을 드려서 이 HBM을 만들 때 아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실리콘, 그러니까 TSV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구리선을 채우고 지금은 우리 흔히 말하는 카파 또 카파, 그러니까 구리 대 구리 이렇게 증착이 안 되니까 요게 접합이 안 되죠. 요게 하이브리드 본딩인데 아직까지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범퍼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솔더볼을 써야 된다는 거죠. 솔더볼끼리 이렇게 붙여야 되는 요 흐름이 나옵니다. 여기 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신 것처럼 솔더볼 중간 구리야 그다음에 구리 사이에 솔더볼을 이렇게 접합을 해서 본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엄청나게 솔더볼 크기가 작아졌죠. 그래서 마이크로 범퍼라고 해서 엄청나게 같은 솔더볼이 작습니다. 근데 솔더볼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솔더볼 팁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끝팁이 이렇게 울퉁불퉁하죠. 보이시는 것처럼. 요 리플로우 하기 전 단계이거든요. 울퉁불퉁한데, 근데 이게 리플로우로 넘어가면 하고 나면 이렇게 평평해집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HBM 같은 경우는 계속 단수를 높여야 되잖아요. 지금 D램을 계속 쌓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붙이는 본딩이 되는 이 솔더볼이 표면이 이렇게 거치면 제대로 어떻게 됐어요? 딱 접합이 잘 안 되겠죠. 약간 이렇게 단차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미연에 막기 위해서 요 솔더볼 자체를 표면을 평평하게 한 요 장비를 리플로우 장비라고 하고 있고요. 평탄화용 리플로우 장비입니다. 예. 이걸 PSK 홀딩스가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 자체가 국내에서는 이걸 만드는 회사가 두 회사가 있습니다. STI랑 그 다음에 PSK 홀딩스 이 두 회사가 있는데요. STI의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물론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STI 같은 경우가 흐름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자, PSK 홀딩스 차트를 보겠습니다. 단순히 차트를 보면 PSK가 홀딩스가 먼저 갔죠. 흐름이 보이시면 맞죠? 예. 올라가는 흐름은 먼저 갔다가 지금은 먼저 가서 조정을 먼저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STI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번 더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인데, 왜 이런 흐름이 나냐면 처음에는 이 평탄화용 이 리플로우 장비의 수주 모멘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기대감만으로 갔었어요. 상반기 때는. 근데 그 기대감은 PSK 홀딩스가 훨씬 더 컸어요. 왜냐하면 기술력이 PSK 홀딩스 훨씬 더 있다라고 시장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STI가 먼저 발주를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STI 쪽이 이 평탄화용 리플로우 쪽에 기술력이 더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최근 들어서는 이쪽이 좀 더 각광을 받고 있는데, 중요한 건 PSK 홀딩스도 지금 삼성 쪽에 계속 콜 테스트를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콜 테스트가 통과가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발주가 나온다면 오히려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높게 있는 상승하고 있는 이런 각도에서는 이게 사기가 굉장히 껄끄럽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주가가 조정을 주고 있다라면 저는 오히려 지금 구간이 좀 매수하기가 훨씬 더 편한 구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매수는 저는 25,000원에서 27,000원 지금 현재 구간이에요. 이 구간 내에서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36,000원이 지금 이 올해 상반기 고점이거든요. 올해 상반기 고점인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터치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거는 발주가 나와야 됩니다. 발주가 안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힘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최근에 국내 검사 장비 관련 종목들이 한번 급등 이후에 상반기 급등 이후에 지금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왜냐하면 발주가 안 나와요. 반도체 관련 쪽에서 분명히, 왜냐하면 지금 그 HBM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DDR5도 칩 하나의 가격이 비싸졌잖아요. 그래서 이 분량을 가려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칩이 싸면 그냥 뭐 분량이 몇 개, 그 라인 자체에 웨이퍼에 분량이 몇 개 있어도 그 날려도 손실이 좀 적겠지만 지금 칩 가격 자체에 하나의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웨이프 하나를 날려버리면 피해가 큽니다. 손실이 크다 보니까 최대한 분량이 없게 하기 위해서 검사를 곳곳에 합니다. 곳곳에서. 공정 끝날 때마다. 그래서 제가 세정 장비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정 장비 이슈를 많이 이야기 드렸고, 제가 한솔 케미컬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던 이유가 그거죠. 코미코도 그 관점에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세정이 굉장히 지금 현재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모든 공정이 하나하나 있을 때마다 세정하고 검사하고 다시 하고, 그 공정 끝나면 세정하고 검사하고 통과되면 다음 진행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검사 장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아직까지는 국내 검사 장비가 이렇다는 수준을 못 받았다. 왜냐? 지금은 초유고라서 수율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의 캠텍이나 아니면 미국의 온투 이노베이션처럼 조금 더 기술력이 높은, 가격은 비싸더라도 이쪽을 지금 수주를 깔고 있는데, 요 수율 작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결국엔 최적화 단계가 진행되거든요. 그럼 그때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국내 기업이 발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리드 타임을 감안했을 때 6개월입니다. 6개월. 그러니까 검사 단계는 조금 짧을 거예요. 리드 타임 한 4개월 정도니까 만약에 4개월 후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온투나 그 다음에
그 캠텍 쪽에서 검사 장비 발주는 다 냈을 거예요. 그럼 이게 라인을 깔고 수율을 맞춰 나가고 있는 과정일 거고, 제가 보기엔 한 4개월, 한 5개월 후 정도가 되면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수율을 맞췄다는 게 나올 것 같고요. 그걸 감안한다면 내년 1월 정도면 발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물론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아무튼 그렇게 됐을 때 검사 장비도 이제는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PSK 홀딩스 역시 동일합니다. 리드 타임을 감안했을 때 1월 달 정도가 되면 발주 이슈가 나올 수 있으니까, 발주 이슈가 나와버리면 급등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오히려 조정 줄 때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요거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목표가는 저는 이 최소한 올해 상반기 고점은 터치한다라고 보고요. 손절가는 제가 2만 원으로 설정을 드렸습니다. 손절가를 저는 이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지금 또 시장에서 또 제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또 반도체 관련 쪽에 또 분위기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PSK 홀딩스가 계속 발주를 못 받을 수 있으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한 2만 원 정도를 좀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시간 관계에서 제가 한 종목만 제가 더 언급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검사 장비 이야기를 드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텍 플러스를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검사 장비라 하면 저는 파크 시스템스도 좋게 봅니다. 원자 현미경을 하는 회사고, 그 다음에 펨트론 역시도 저는 굉장히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펨트론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발주가 나왔으니까 괜찮은데, 기술력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인텍 플러스가 저는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주가 한번 터지면, 수주가 터지면 훨씬 더 큰 규모로 터질 수 있는 회사가 저는 인텍 플러스라 보기 때문에 인텍 플러스 좀 관심을 또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드 타임을 감안했을 때 당장의 수주가 나오기보다는 한 1월 정도의 수주가 나올까, 발주가 나올 수도 있다. 물론 조금 더 빨리 나오면 더 좋긴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빨리 나오면 한 1월 정도에 발주가 나올 거라 보고요. 근데 발주가 나오는 순간부터는 못 잡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이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실질적인 발주가 나온다라는 이슈가 나와버리면 제가 보기엔 그때는 급등한다. 급등했을 때는 못 잡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지금 반도체가 좀 조정 주는 다음 주까지는 그래도 조금 엔비디아가 어쨌든 조금 정상 궤도로 500불을 넘기면서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내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흐름이 괜찮아지겠죠. 그러려면 제가 보기엔 한 일주일 정도의 기간 조정, 요는 저는 보여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다음 주까지는 좀 눌릴 수 있다. 하지만 다음 주가 지나는 시점부터는 흐름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까지 눌릴 때, 다음 주 만약에 눌린다면 인텍 플러스까지는 한번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준비한 1시간이 또 다 지나갔고요. 또 다음 주도 여러분들에게 또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는 아이템 또 많이 또 가지고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